한국을 건드리면 AI는 끝입니다. 이 한마디에 지칠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OECD 26년 경력 수석 기술 전략관이 긴급 브리핑에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HBM 점유율 82%, 디램 67% 독점.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는 한국 손에 달려 있습니다. 프랑스 차관은 얼굴이 하얘졌고 일본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칠이 문을 열어줄 테니 들어오라고 손짓했는데 한국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강대국은 파트너를 원했지만 한국은 이미 자기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역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스위스 제네바의 대형 컨벤션 센터,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로 각국 대표단이 속속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국제기술안보 정상 포럼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회의에는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미국 등 지칠 회원국의 첨단 기술 분야 고위 관료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AI 굴기에 제동이 걸렸고 회의장 분위기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의 축하연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프랑스 디지털 산업부 차관 장 뒤프레가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축하합니다. 우리는 중국이라는 기술 위협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을 틀어막았고 ASML이 극자외선 장비를 차단했습니다. 중국의 AI 야망은 사실상 꺾였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독일 연방경제부 자문관 클라우스 바이어도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영국 과학혁신부 부차관 앤드류 헌트는 옆자리 보좌관과 가볍게 잔을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한쪽 구석에서 서류 가방을 무겁게 쥔 채 묵묵히 서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OECD 산하기술안보 분석실 수석 전략관 한스 밀러는 26년간 전 세계 첨단 기술 공급망의 취약점을 분석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축제 분위기는 사형 선고를 앞둔 사람들의 마지막 만찬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그를 소개하자 뒤풀의 차관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밀러 박사, 우리의 승전보를 공식 확인해 주시러 오셨군요. 밀러 박사는 아무 대답 없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버튼을 누르자 거대한 스크린에 검은 바탕 흰 글씨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NOKUREA, NOAI. 한국이 없으면 AI도 없다.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뒤풀의 차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불쾌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농담을 하시는 겁니까? 반도체의 핵심은 미국의 설계와 네덜란드의 장비 아닙니까? 한국은 우리가 설계한 칩을 찍어내는 공장일 뿐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 다나카 히로시 쪽에서 비웃음 섞인 킥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을 서방 기술 체계의 하청 공장 정도로 여기는 뿌리 깊은 오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밀러 박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냉정하게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 내부 구조가 떠올랐고 붉은색 수치들이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차관님 말씀대로입니다. 설계는 미국이 하고 장비는 네덜란드가 만들죠. 하지만 그 설계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곳, AI의 심장을 실제로 뛰게 하는 곳이 사실상 한 나라뿐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GPU 내부의 메모리 모듈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것이 HBM, 고대역 폭메모리입니다. AI가 학습하고 추론하려면 천문학적인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밀어넣는 것이 바로 이 HBM입니다. HBM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GPU도 멈춰섭니다. 차 한 대에 엔진은 있는데 연료 탱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뒤풀의 차관이 팔짱을 끼며 반박했습니다. 그래봤자 메모리 아닙니까? 미국의 마이크론도 만들고 일본에도 키옥시아가 있습니다. 대체할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밀러 박사는 기다렸다는 듯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2025년 3분기 HBM 시장 점유율 데이터였습니다.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57%, 삼성전자 22%, 한국 두 기업의 합계가 79%입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SK하이닉스 55%, 삼성전자 27%로 합계 82%에 달합니다. 마이크론은 21%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한국 기업의 양산 기술을 벤치마킹한 수준입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뒤풀의 차관은 여전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82%라니 과장이 심하군요. 마이크론이 있고 중국도 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분산될 겁니다. 밀러 박사는 기다렸다는 듯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2024년 GTC 컨퍼런스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우리의 차세대 플랫폼에는 SK하이닉스의 HBM32가 탑재됩니다. 이 칩 없이는 우리의 AI 가속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계 AI 산업의 황제라 불리는 인물이 공개석상에서 한국 기업의 이름을 직접 호명한 것입니다. 밀러 박사는 영상을 멈추고 말을 이었습니다. 차관님, 엔비디아의 차세대 루빈 플랫폼에서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약 70%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6세대 HBM사까지 합치면 한국 두 기업의 합산 점유율은 80%를 넘습니다. 다나카 국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HBM 기술의 원천은 결국 디램 아닙니까? 디램은 일본이 먼저 개발했고 장비는 미국과 네덜란드가 쥐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만든 기술을 대량 생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원천 기술을 가진 것과 실제로 양산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는 HBM의 단면 구조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HBM은 디램 다이를 수직으로 12층 이상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각 층 사이를 TSV, 실리콘 관통 전극으로 연결해야 하는데 머리카락 굵기보다 가는 구멍 수만 개를 뚫고 그 안에 전도체를 채워넣는 작업입니다. 단 하나의 분량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TC 본딩 기술입니다. 열과 압력을 동시에 가해 칩을 접합하는 공정인데 이 공정에 사용되는 TC 본더 장비 시장에서 한국의 한미반도체가 세계 점유율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비까지 한국인 겁니다. 다나카 국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뒤풀의 차관도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한국이 칩만 찍어낸다는 논리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밀러 박사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HBM만이 아닙니다. 디램 시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2025년 4분기 기준 글로벌 디램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치면 약 67%입니다. 낸드 플래시에서도 삼성전자가 32.6%로 부동의 1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전체를 놓고 보면 한국 두 기업이 세계 시장의 약 6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바이어 자문관이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헌트 부차관은 옆 사람과 급히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밀러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I 시대의 데이터는 석유입니다. 그리고 그 석유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파이프라인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병원의 MRI, 군사위성, 금융거래 시스템, 이 모든 것이 메모리 없이는 1초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뒤풀의 차관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는 대만의 TSMC가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의 진짜 핵심은 파운드리 아닙니까? 메모리는 결국 부품일 뿐입니다. 밀러 박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관님, 부품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부품 없이 TSMC가 만드는 칩이 작동할 수 있습니까? 엔비디아의 H100 하나에 HBM이 80GB 탑재됩니다. HBM 공급이 끊기면 TSMC가 아무리 웨이퍼를 찍어내도 완성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가 떠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가 2025년 한 해에만 AI 인프라에 약 2,3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이 결국 어디로 향합니까? 엔비디아 GPU를 사고 그 GPU 안에 들어가는 HBM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HBM의 82%는 한국에서 옵니다.
뒤풀의 차관의 눈빛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서렸습니다. 밀러 박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이 무서운 이유는 현재의 독점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HBM의 세대별 발전 로드맵이 떠올랐습니다. HBM3에서 HBM3이 그리고 HBM4로 넘어가는 기술 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HBM4 양산 준비를 완료했고 삼성전자도 HBM4에서 반격을 선언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HBM4 시장에서 SK하이닉스 54%, 삼성전자 28%로 한국 양사 합산 82%가 다시 나옵니다. 바이어 자문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이크론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마이크론이 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밀러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마이크론의 HBM4 예상 점유율은 18%입니다. 존경할 만한 기업이지만 한국 두 기업과는 체급이 다릅니다. SK하이닉스 한 곳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헌트 부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밀러 박사. 메모리 반도체에서 한국이 강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은 넓습니다. 설계는 미국, 장비는 네덜란드와 일본, 소재는 일본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을 견제하려면 장비와 소재를 통제하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부차관님, 그 논리가 맞다면 왜 미국은 한국을 제재하지 않는 겁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에는 가차없이 반도체 수출을 틀어막으면서 한국에는 왜 그러지 못하는 겁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을 제재하는 순간 미국의 AI 산업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멈추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멈추고 구글이 멈춥니다. 한국은 제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뒤풀의 차관이 신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밀러 박사가 받았습니다. 네, 차관님. 여러분이 중국의 기술 위협에서 벗어났다고 축하하시는 동안 여러분의 AI 인프라 전체가 한국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면을 전환하며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동시에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화면에 국제로봇 연맹 IFR의 2024년 보고서 표지가 떠올랐습니다. 로봇 밀도 제조업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입니다. 한국은 1012대로 세계 1위입니다. 2위 싱가포르 730대, 3위 중국 470대, 4위 일본 399대, 5위 독일 397대. 한국이 2위의 거의 1.4배입니다. 다나카 국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때 로봇 강국을 자처했던 일본이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수치였습니다. 밀러 박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로봇 밀도가 왜 중요합니까? 반도체 양산에는 극도의 정밀도와 속도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클린룸 안에서 나노미터 단위의 공정을 24시간 쉬지 않고 돌려야 합니다. 인간의 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생산 라인을 로봇과 AI로 자동화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바이어 자문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양산 능력이 압도적이라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완성품 아닙니까? 핵심 장비나 소재는 다른 곳에서 통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으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밀러 박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답을 들으시면 오히려 더 절망하실 겁니다. 화면에 복잡한 공급망 다이어그램이 떠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선과 노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그 중심에 한국이라는 글자가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먼저 장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의 독점입니다. 하지만 HBM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TC 본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미 반도체가 7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의 상당 부분, 패키징 장비의 핵심 공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헌트 부차관이 물었습니다. 소재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악력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밀러 박사는 2019년을 떠올리게 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생산을 멈춰 세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나카 국장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밀러 박사는 담담하게 결과를 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은 2년 만에 핵심 소재의 국산화율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불화수소는 국산화에 성공했고 포토레지스트도 국내 생산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일본의 소재 무기화 시도는 오히려 한국의 공급망 자립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나카 국장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아까의 비웃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한국의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2025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1,734억 달러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한국 전체 수출 7,097억 달러의 24.4%를 반도체 한 품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수출하는 물건 4개 중 하나가 반도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의 대부분이 AI 시대의 핵심인 메모리입니다. 뒤풀의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오만함은 상당 부분 사라져 있었지만 완전히 항복할 수는 없다는 듯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조소, 밀러 박사.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강하다는 것은 인정합시다. 하지만 AI의 진짜 핵심은 설계입니다. GPU를 설계하는 엔비디아, AI 모델을 만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들은 전부 미국 기업입니다. 한국은 결국 미국이 설계한 것을 찍어내는 나라 아닙니까? 밀러 박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연단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관님, 바로 그 논리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설계는 도면입니다. 도면은 종이 위의 선에 불과합니다. 그 도면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 수율 90% 이상으로 양산해내는 능력,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완벽한 GPU를 설계해도 그 안에 들어갈 HBM을 한국이 공급하지 않으면 그 설계는 서랍 속 종이 조각입니다. ASML이 아무리 정교한 장비를 만들어도 그 장비를 돌려서 칩을 양산하는 것은 한국과 대만입니다. 설계가 두뇌라면 양산은 심장입니다. 두뇌가 아무리 뛰어나도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밀러 박사는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HBM의 82%가 한국입니다. 디램의 67%가 한국입니다. 낸드 1위가 한국입니다. TC 본더 장비 71%가 한국입니다. 로봇 밀도 1위가 한국입니다. 반도체 수출 1,734억 달러가 한국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조달하든 AI 공급망 어딘가에서 반드시 한국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샴페인 잔은 이미 식어 있었고 아까의 박수 소리는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무겁고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침묵을 깨뜨린 것은 바이어 자문관이었습니다. 밀러 박사, 잠깐만요.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당신의 분석은 인상적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능력이 압도적이라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론적인 분석에 불과하다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한국이 세계의 AI 공급망을 좌우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이 정말로 그런 힘을 행사한 사례가 있느냐는 겁니다. 밀러 박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분석가의 냉정함 대신 무거운 감정이 눈빛에 서렸습니다. 바이어 자문관님, 2020년부터 2022년까지를 기억하십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시기라는 단어만으로도 대표단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회의장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밀러 박사는 2020년이라는 숫자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 세 글자만으로도 유럽 대표단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의 악몽은 누구에게나 생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자 세계가 멈췄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항만이 마비되고 물류 체인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택근무, 원격 수업, 스트리밍 소비가 폭발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겁니다. 밀러 박사는 당시 상황을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독일에서는 자동차 공장들이 줄줄이 라인을 멈췄습니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대기업들이 차량용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 완성차를 출고할 수 없었습니다. 반도체 칩 하나, 단돈 몇 달러짜리 부품이 없어서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주차장에 방치되었습니다. 바이어 자문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독일의 산업 심장이 멈춰 섰던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밀러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의료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부족해 병원의 MRI 장비 교체가 지연되었고 인공호흡기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팬데믹 한복판에서 의료 장비 공급이 막힌 겁니다. 헌트 부차관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시절 영국 의회에서 매일같이 터져나온 분노의 질의응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에어버스의 항공기 생산이 지연되었습니다. 군용 레이더 시스템의 반도체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가전 제조업체들이 줄줄이 감산에 들어갔고 일본에서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생산이 반토막 났습니다. 화면에 당시 뉴스 헤드라인들이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텅 빈 자동차 주차장, 닫힌 공장 셔터, 반도체를 구걸하는 CEO들의 사진. 밀러 박사가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세계를 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설계력이었습니까? 네덜란드의 장비였습니까? 일본의 소재였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들은 공급망의 한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그 설계를 실제 칩으로 찍어내고 그 칩을 전 세계에 쏟아내는 양산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생산 현황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2021년 전 세계가 반도체 부족에 허덕이던 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에 수십조 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가동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천과 청주 공장을 풀가동했습니다. 밀러 박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당시 OECD 기술안보팀의 일원으로 한국 이천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하지만 공장 단지는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수천 개의 조명이 거대한 클린룸 건물들을 비추고 있었고 물류 차량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4시간 3교대. 한국 반도체 공장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밤하늘 아래 불을 밝힌 거대한 반도체 캠퍼스 위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방문단을 맞이한 것은 생산총괄 최진호 부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밀러 박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회의장이 고요해졌습니다. 세계가 칩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밀러 박사는 공장을 둘러보던 그날 밤의 기억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새벽에 클린룸 내부를 참관했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에어샤워를 통과해 들어간 그곳은 별세계였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공간에서 수백 대의 로봇팔이 웨이퍼를 집어 올리고 나노미터 단위로 회로를 새기고 완성된 칩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로봇 밀도가 세계 1위인 이유를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클린룸 안에서 인간이 하는 일은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1만 명당 1012대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그 현장에서 비로소 체감했습니다. 저는 한 장비 엔지니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느냐고. 밀러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엔지니어는 28살이었습니다. 석 달째 주말 없이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밖에 안 된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공장 기숙사에서 살며 매일 클린룸으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밀러 박사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뉴스에서 봤는데 독일 자동차 공장이 칩이 없어서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 그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해야죠.
뒤풀에 차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습니다. 밀러 박사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국 내수용 물량을 뒤로 미루고 글로벌 공급 안정화를 우선했습니다. 화면에 당시 생산 일정 조정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당연히 한국 내 전자업체들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기업들은 설득했습니다. 지금 세계가 급합니다. 우리가 물량을 풀지 않으면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무너집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한국 내수 업체들도 결국 동의했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2021년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출하량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9%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 물량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밀러 박사는 분석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OECD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만약 한국에 추가 공급이 없었다면 2021년 하반기 글로벌 자동차 생산은 추가로 15% 이상 감소했을 것입니다. 유럽의 산업 생산 손실은 약 1,200억 유로에 달했을 것입니다. 바이어 자문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밀러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급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회복되었고 전자제품 출하도 정상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이 밤잠을 줄여가며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바이어 자문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없었을 텐데요. 왜 그런 결정을 한 겁니까? 이 질문에 밀러 박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이 조건을 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상대방의 목줄을 쥐었을 때 최대한 뽑아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니까요. 그는 한국이 요구할 수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첫째, 가격입니다. 수요는 폭발하고 공급은 한국이 좌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메모리 가격을 2배, 3배로 올려도 세계는 울며 겨자먹기로 사갔을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범용 반도체의 현물 가격은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한국이 메모리 가격까지 폭등시켰다면 세계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에 빠졌을 것입니다. 둘째, 정치적 조건입니다. 유럽의 대아시아 외교에서 한국 편을 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유럽 FTA 재협상을 한국에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습니다. 셋째, 기술 이전입니다. 유럽의 항공우주, 방위산업, ASML의 극자외선 장비 기술 정보를 한국에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밀러 박사는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라면 분명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밀러 박사가 생산총괄 최진호 부사장의 대답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칩이 세계의 자동차를 굴리고 병원의 장비를 돌리고 아이들의 학교 수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뒤풀에 차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을 하청 공장이라고 했던 말 취소하겠습니다. 칩을 찍어내는 나라라고 했던 말도 취소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산업 전체를 쥐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무시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바이어 자문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헌트 부차관도 동의했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나카 국장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얼굴에서 비웃음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정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인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는 연단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제안합니다.
지칠은 한국을 AI 반도체 안보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공식 인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칠 기술안보 분과에서 한국을 정식 멤버로 초청하는 방안, 사실상 지파르로의 확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밀러 박사는 추가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2024년 보고서에서 지치를 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지구로 확대할 것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신뢰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갖춘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역시 한국이 지칠의 다음 멤버가 되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AI 반도체 안보 정상회의에 한국을 상시 초청국으로 지정합니다. 둘째, 반도체 공급망 위기 대응 협의체에 한국을 정식 멤버로 포함합니다. 셋째, 차세대 AI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한국과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이것은 한국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칠 스스로의 기술 안보를 지키기 위한 가장 이성적인 결정입니다. 뒤풀의 차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밀러 박사의 제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바이어 자문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헌트 부차관도 따랐습니다. 동의합니다. 이탈리아 디지털 산업국장 마르코 베르니니도 손을 들었습니다. 이탈리아도 동의합니다.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캐나다 대표, 미국 상무부 차관까지.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이 다나카 국장을 향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도 동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한때 반도체 세계 1위였던 나라가 한국의 위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에 안도와 결의가 뒤섞인 분위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지칠이 마침내 한국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회의장 밖에서는 전혀 다른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직후 밀러 박사는 한국 측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과 접촉했습니다. 지칠이 한국을 AI 반도체 안보의 정식 멤버로 초청하겠다는 공식 의사를 타진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이 당연히 환영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강대국 클럽이 문을 열어주는데 거절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한국산업통상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칠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지칠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밀러 박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0년 된 강대국 클럽이 문을 열어주겠다고 손짓했는데 한국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는 즉시 추가 확인에 나섰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비공식 의견을 종합한 결과 한국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지칠이라는 틀 자체가 한국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측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지칠은 1975년에 만들어진 체제입니다. 냉전 시대의 산물이죠. 5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기술 지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칠 회원국들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테이블에 앉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무엇입니까? 상징적 위상 격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상징보다 실리를 택하는 나라입니다. 밀러 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방식을 원하는 겁니까? 한국 측 관계자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와 직접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칩사 동맹을 통해 공급망을 조율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UAE와는 AI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인도 베트남과는 반도체 후공정 생태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칠이라는 다자, 틀을 거칠 필요 없이 한국이 직접 수요국과 손을 잡는 겁니다. 칩을 만드는 쪽이 한국이고 칩을 사는 쪽도 한국과 직접 거래하고 싶어 합니다. 중간에 지칠이 끼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밀러 박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회의장에서 열변을 토하며 지칠에 한국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을 때 한국은 이미 자기만의 판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칠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한국이 지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지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초청되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와 AI 협력을 주제로 연설했고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칠 가입을 위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면서도 자국의 기술 동맹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가 나중에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그 무렵 중동 산유국들과 차세대 AI 인프라에 관한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온 프로젝트에 한국산 AI 반도체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계약이 진행 중이었고 UAE와는 AI 데이터 센터 공동 구축 프로젝트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칩을 파는 것이 아니라 AI 생태계 전체를 수출하는 구조였습니다. 지칠 테이블에 앉아 논의하는 것보다 실제 반도체를 소비하는 나라들과 직접 손을 잡는 것이 한국에게는 훨씬 실질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밀러 박사는 이 사실을 파악한 뒤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원래 그의 보고서 제목은 지칠 확대, 한국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안보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수정된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한국이 필요 없는 지칠, 지칠이 필요 없는 한국. 그는 보고서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의자를 내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자기 테이블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테이블에는 우리보다 더 중요한 손님들이 앉아 있었다. 이 소식이 지칠 각국에 전해지자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뒤풀의 차관은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주겠다는데 거절한다니 오만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바이어 자문관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의 판단이 맞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의자를 내어주는 것이 호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각에서 보면 그 의자에 앉는 순간 지칠의 의무와 제약에 묶이게 됩니다. 한국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전 세계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위치를 과소평가한 겁니다. 헌트 부차관은 더 냉정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칠에 가입하면 한국은 대중국 반도체 규제 공조, 러시아 제재 동참 등 공동 입장에 묶이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도 거대한 반도체 교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이 여전히 가동 중입니다. 지칠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오히려 한국의 외교적 유연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한국은 그 유연성이야말로 자신의 최대 무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밀러 박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가 회의장에서 한국의 힘을 역설하며 지칠에 포함시키자고 열변을 토했을 때 이미 한국은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칠이 한국의 문을 두드렸지만 한국은 그 문을 열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칠 각국이 한국의 문을 두드리며 양자 협력을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가장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바이어 자문관은 한국 산업부와의 면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칠이라는 틀에 묶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독일과 한국 양자 간 AI 반도체 기술 동맹을 맺읍시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과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결합하면 자율주행 공급망을 함께 장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 측은 이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한국에게 동맹을 제안하는 위치에서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는 위치로 바뀐 것입니다. 프랑스는 더 절박했습니다. 유럽 최대 반도체 소비국인 프랑스는 자국 AI 산업의 미래가 한국산 HBM 공급에 달려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뒤풀의 차관은 한국 측에 비밀리에 타진했습니다. 프랑스 내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한국 기업의 우선 공급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대신 안정적 물량 확보를 약속해 줄 수 없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프랑스가 한국의 물량 배정을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헌트 부차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런던 기술 포럼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영국은 한국과의 AI 반도체 파트너십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삼겠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기술과 영국의 ARM 설계 기술을 결합하면 차세대 AI 칩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영국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 아니 그 이상의 존재로 공식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가장 복잡했습니다.
다나카 국장은 도쿄로 돌아간 뒤 침묵했습니다. 한때 세계 반도체 점유율 50%를 넘겼던 일본이 한국의 지칠 가입을 찬성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에게 거절까지 당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일본 경제산업성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한 내부 보고서의 제목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일본이 1990년대 메모리 반도체를 한국에 넘겨주고 소재 장비로 후퇴한 전략이 결국 주도권 상실로 이어졌음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밀러 박사는 후속 보고서에서 한국이 지칠 제안을 거절한 진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한국은 이미 지칠보다 더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외교 지도를 화면에 띄우면 한국에서 뻗어나간 선들이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UAE, 인도, 베트남, 대만, 네덜란드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칩을 설계하는 나라, 칩을 만드는 나라, 칩을 소비하는 나라. 이 삼각구도에서 한국은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칠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지칠 가입은 한국의 외교적 자유를 제한합니다. 지칠에 가입하면 대중국 반도체 규제 수위를 지칠과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중국은 여전히 최대 반도체 수출 시장 중 하나입니다.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 SK하이닉스의 다롄 공장이 중국에서 가동 중입니다. 지칠이라는 울타리가 오히려 한국의 발을 묶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은 이미 자기만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밀러 박사의 목소리에 탄복에 가까운 감정이 실렸습니다. 지칠이 현재의 반도체 질서를 논하는 동안 한국은 10년 뒤, 20년 뒤의 기술 판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세 가지 미래의 기술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HBM사와 그 너머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미 HBM사 양산체제에 돌입했고 HBM 사이까지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칩을 수직으로 16층, 24층까지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경쟁자들이 HBM3를 따라잡으려 할 때 한국은 이미 두 세대 앞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AI 자율주행 반도체입니다. 한국은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면서 동시에 반도체 강국입니다.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AI 연산 칩, 센서 반도체, 차량용 메모리를 한 나라에서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협력하면 자율주행 공급망 전체를 내재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뉴로모픽 반도체입니다. 화면에 인간의 뇌를 모방한 칩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기존 반도체가 0과 1의 디지털 연산을 하는 것과 달리 뉴로모픽 칩은 인간의 신경세포처럼 병렬로 사고합니다. 에너지 소비는 기존 AI 칩의 수백 분의 1이면서 처리 속도는 수십 배 빠릅니다. 한국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밀러 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HBM사, 자율주행 반도체, 뉴로모픽 칩. 이 세 가지가 미래 반도체 산업의 3대 혁신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모두에서 한국이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지칠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한국은 현재의 지배력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지배력까지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된 뒤 지칠 내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초대하겠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국이 개별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한국과 자율주행 AI 칩 공동 개발 협약을 추진했고, 프랑스는 한국산 HBM의 장기 공급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영국은 ARM과 한국 반도체 기업의 합작 연구소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자국 슈퍼컴퓨터 센터에 한국산 AI 반도체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칠 각국이 개별적으로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는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반도체 공급난 당시 한국은 세계를 구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것은 한국의 선이었다. 하지만 선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이미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가치에 걸맞은 대우를 스스로 설계하고 있다. 지칠이 한국을 초대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지칠이 한국의 초대를 기다려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보고서의 맨 마지막에 그는 처음 회의장에서 띄웠던 문장을 다시 적었습니다. NOKUREA, NOAI. 한국이 없으면 AI도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NOKUREA, NOFUTURE. 한국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 그가 보고서에 마침표를 찍은 그 시각, 이천 반도체 캠퍼스에서는 여전히 클린룸의 조명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방진복 안으로 땀이 흘러내리는 장비 엔지니어의 손은 오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고 있는 칩이 누군가의 자동차를 굴리고 누군가의 병원을 밝히고 누군가의 아이에게 수업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AI 시대를 지배하는 이유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이익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묵묵히 짊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계의 데이터 센터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존심으로는 AI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진짜 실력 앞에서는 강대국도 고개를 숙입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 외면할 수 없는 나라로서 세계 기술 질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 AI, 로봇. 미래를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한국의 손을 거쳐갑니다. 50년 된 강대국 클럽이 문을 열어줄 테니 들어오라 했지만 한국은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이미 자기 판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판 위에는 강대국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의 보고서가 지칠 각국 정부에 회람된 직후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한국이 G8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칠 내부에서는 당혹감을 넘어 위기감이 번졌습니다. 한국을 품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에게 거절당한 것이라는 사실이 강대국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자존심보다 더 절실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AI 시대의 패권 경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뒤풀의 차관은 파리로 돌아간 뒤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이 지칠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국의 조건에 맞춰야 합니다. 양자 협력이든 별도의 기술 동맹이든 한국이 원하는 형태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즉시 한국산업통상부에 고위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독일의 바이어 자문관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는 베를린으로 돌아가자마자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한국과 차세대 자율주행 AI칩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독일의 자본과 자동차 산업 인프라,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설계 양산 기술을 결합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한국 대사관의 반응은 정중하되 서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바이어 자문관은 그 짧은 대답에서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체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독일이 손을 내밀면 한국이 달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여유롭게 선택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주 잔량은 이미 수년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생산 라인은 2027년까지 물량이 확정되어 있었고 새로운 파트너를 받아들일 여유가 있는지조차 불투명했습니다. 영국의 헌트 부차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AI 안보 이니셔티브에 한국 반도체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현재 글로벌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생산 능력이 빠듯합니다. 추가 협력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였습니다. 헌트 부차관은 난감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안은 없었습니다. 유럽에는 HBM을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중국에 맡기자니 미국의 제재와 기술 유출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상황을 가장 냉정하게 분석한 것은 밀러 박사였습니다. 그는 후속 보고서 한국이 지칠 제안을 거절한 이후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작성하면서 각국의 개별 행보를 추적했습니다. 독일은 가장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바이어 자문관은 단순한 반도체 구매를 넘어 한국과의 기술 생태계 통합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유럽 내 생산 거점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는 베를린 기술위원회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파운드리를 짓고 있듯이 독일 드레스덴에도 한국 반도체 기업의 첨단 팹을 유치해야 합니다. 보조금,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무엇이든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발언의 이면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유럽 반도체법이 2023년 발효되면서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생산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유럽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여전히 8%대에 머물러 있었고 첨단 메모리 분야에서는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한국의 30년 축적된 양산 기술을 하루아침에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프랑스의 행보는 더 흥미로웠습니다. 뒤풀의 차관은 파리에서 비밀리에 한국 반도체 업계 고위 인사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자리에서 그가 꺼낸 제안은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프랑스는 AI 분야에서 유럽 최고의 인재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스트랄 AI를 비롯한 세계적인 AI 스타트업들이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 AI 소프트웨어 역량과 한국의 하드웨어 역량을 결합하면 어떻겠습니까? 뒤풀의 차관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칩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반응은 역시 신중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다만 한국도 자체적으로 AI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LG AI 연구원 등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협력의 여지는 있겠지만 한국이 소프트웨어를 위해 프랑스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뒤풀의 차관은 이 대답에서 한국의 자신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하드웨어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까지 기술 생태계 전체를 자력으로 구축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유럽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움직임은 가장 드라마틱했습니다. 다나카 국장이 도쿄로 돌아간 뒤 일본 경제산업성 내부에서는 긴급 전략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단 하나, 한국과의 반도체 기술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였습니다. 하지만 회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장악했던 나라였습니다. NEC, 도시바, 히타치, 후지츠가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왕좌를 빼앗긴 이후 30년간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은 약 9%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서는 키옥시아가 낸드에서 일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을 뿐 디램과 HBM에서 일본 기업은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나카 국장은 내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을 따라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30년간 축적된 양산 기술과 수조원 단위의 설비 투자가 필요한 산업입니다. 일본이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해도 한국의 현재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로 넘어가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 선택한 전략은 결국 한국과의 협력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사실상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2019년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꺼내들었던 카드를 스스로 걷어들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소재를 팔아야 하는 쪽이 일본이고 그 소재를 사주는 최대 고객이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제재하면 일본 소재 기업들의 매출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밀러 박사는 이 아이러니를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2019년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를 멈춰 세우기 위해 소재 수출을 규제했다. 6년 뒤인 2025년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 계속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재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 6년 사이에 공격과 방어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미국의 반응은 가장 복잡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지칠 확대 논의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도 한국과의 양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을 반도체 핵심 동맹국으로 재확인했고 칩사 동맹 체제 내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에서도 불안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의회 한 보좌관의 발언이 워싱턴 정가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는 데 성공했다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한 일은 중국을 막은 것이 아니라 한국의 독점을 더 공고하게 만든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발주가 급감했고 그 반사 이익이 고스란히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2024년 기준 HBM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점유율은 사실상 0%였습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은 첨단 메모리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수 없었고 HBM 개발은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합산 점유율이 82%까지 치솟은 것입니다. 뮬러 박사는 이 구도를 미국이 판을 짰지만 열매는 한국이 딴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은 설계와 장비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 칼자루로 만들어낸 실제 결과물, 즉 AI 시대의 핵심 반도체는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미국이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어도 한국이 HBM을 공급하지 않으면 엔비디아의 GPU는 빈 껍데기입니다. 이 분석은 미국 내에서도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 내 HBM 생산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마이크론에 대한 보조금 확대가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결론은 같았습니다. 마이크론이 아무리 투자해도 SK하이닉스의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밀러 박사는 각국의 행보를 종합한 뒤 최종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지칠 각국은 개별적으로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독일은 기술 동맹을, 프랑스는 AI 파트너십을, 영국은 설계 협력을, 일본은 소재 공급 관계 안정화를, 미국은 공급망 동맹 강화를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협상에서 한국이 을이 아니라 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결론부에 들어갔습니다. 밀러 박사는 이 부분을 쓸 때 가장 오래 고민했다고 나중에 회고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 전략이며 외교 무기이며 미래 기술 질서의 설계도이다. 한국은 이 힘을 위협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섭다. 위협이라면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선의로 포장된 절대적 지배력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나는 제네바 회의장에서 한국을 지칠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오만한 발상이었다. 우리가 한국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이 우리 테이블에 앉아줄 이유를 우리가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만들지 못했다. 밀러 박사가 보고서를 마감한 날 한 가지 소식이 더 전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2025년 연간 매출 97조 1,467억 원, 영업이익 47조 2,063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실적을 발표한 것입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47% 증가, 영업이익은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영업이익률 49%. 반도체를 팔아서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순수한 이익으로 남기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수익 구조였습니다. 같은 시기 삼성전자도 메모리 부문에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경신했습니다. 4분기 디램 매출 192억 달러, 약 28조 원. 1년 만에 SK하이닉스에 빼앗겼던 디램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양대 기업이 동시에 역대 최대 실적을 찍으며 세계를 놀라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한국 전체 수출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7,097억 달러.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한 역대 최대 수출이었습니다. 그중 반도체가 1,734억 달러로 전체의 24.4%를 차지했습니다. AI발 반도체 수요 폭발이 한국 경제 전체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1,230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밀러 박사는 이 숫자들을 접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벌어진다. 그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지칠이 한국을 따라잡기 위한 투자 계획을 논의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 기술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현재를 쫓는 자와 미래를 만드는 자 사이의 간극은 시간이 갈수록 넓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세계 최초로 HBM5 대응 와이드 TC 본더를 공개했습니다. HBM사도 아직 양산 초기인 시점에 벌써 그 다음 세대 장비를 내놓은 것입니다. 테크인사이츠 기준 한미 반도체의 HBM용 TC 본더 세계 점유율은 71.2%. 이 시장은 2030년까지 매년 1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장비까지 한국이 틀어쥐고 있는 구도는 앞으로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스코도 움직였습니다.
반도체 패키징에 필요한 초고순도 특수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에서 일본 소재에 의존하던 구조를 한국 자체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소재마저 국산화되기 시작하면 일본이 쥐고 있던 마지막 카드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2026년 2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또 한 번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2월 상순 열흘 동안의 반도체 수출액이 67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37.6% 증가했습니다. 매월 초순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출액이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증설이 가속화되면서 HBM 수요가 폭발하고 있었고 그 수요의 대부분을 한국이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는 보고서의 최종본을 OECD 기술안보위원회에 제출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쓰면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한국이 세계 반도체 산업을 지배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의 선택과 희생의 결과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새벽 3시에도 클린룸을 떠나지 않았다. 한국의 기업들은 범용 반도체의 안락함을 버리고 HBM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수조 원을 베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한국의 장비 기업들은 글로벌 거인들의 틈바구니에서 TC본더라는 틈새를 찾아 세계 1위에 올랐다. 그리고 한국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대신 신뢰를 쌓는 것을 선택했다. 이 모든 것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 나는 제네바 회의장에서 유럽 대표들에게 한국이 없으면 AI도 없다고 경고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 있다. 한국은 우리의 AI 시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나라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우리가 한국을 하청 공장으로 칩 찍어내는 나라로 부르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우리의 데이터 센터를 돌려주고 있었다. 우리의 자동차를 굴려주고 있었다. 우리의 병원을 밝혀주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우리가 내민 지칠의 자리를 거절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감이다.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자신감이다. 한국은 강대국의 테이블에 초대받기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이미 자기 테이블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 테이블에 앉고 싶은 자가 줄을 서야 하는 시대가 왔다. 밀러 박사는 보고서의 맨 마지막에 처음 회의장에서 띄웠던 문장을 다시 적었습니다. NOKOREA, NOAI. 한국이 없으면 AI도 없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NOKOREA, NOFUTURE. 한국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 그가 보고서에 마침표를 찍은 그 시각, 이천 반도체 캠퍼스에서는 여전히 클린룸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방진복 안으로 땀이 흘러내리는 엔지니어의 손은 오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검수하고 있는 HBM 칩 하나가 대서양 건너 누군가의 자율주행차를 안전하게 달리게 하고 아프리카의 한 시골 병원의 원격 진료의 빛을 밝혀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AI 시대를 지배하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이익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묵묵히 짊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계의 데이터 센터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존심으로는 AI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진짜 실력 앞에서는 강대국도 고개를 숙입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 외면할 수 없는 나라로서 세계 기술 질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 AI, 로봇. 미래를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한국의 손을 거쳐갑니다. 50년 된 강대국 클럽이 문을 열어줄 테니 들어오라 했지만 한국은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이미 자기 판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판 위에는 강대국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